장례식이 끝나자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죠?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저 서류 좀 찾아야겠어요. 그 말에 주변이 싸늘해졌죠. 남편의 영정 앞에서도 그녀의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 명의의 보험금 전액 배우자가 찾아갔습니다.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에선 아직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마지막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분노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빠의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빠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68년을 살았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오빠로서. 그 무게를 나는 알고 있었다. 사진 속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 조카 지민이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오빠는 건강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퇴직 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정희야, 나는 바쁘게 사는 게 좋더라.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 오빠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항암 치료, 수술, 재발. 오빠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정희야, 내가 먼저 갈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충분히 살았어. 그게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나는 영정 앞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오려다 말고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췄다. 62년을 살며 간호사로 일했지만 정작 내 오빠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새언니 이선영은 영정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아니, 담담하다기보다는 무표정에 가까웠다. 절차요? 나는 되물었다. 새언니는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사망진단서 같은 거 말이에요. 병원에서 다 떼어놨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오빠가 숨을 거둔 지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장례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형수는 벌써 절차를 묻고 있었다. 새언니 지금은.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새언니는 이미 몸을 돌렸다. 그녀는 빈소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조문객들이 들어왔다. 오빠의 대학 동기들, 회사 후배들, 동네 이웃들.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나와 새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일찍 가셨네요. 유가족분들 힘내세요. 새언니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쩌면 새언니는 이미 2년 동안 오빠의 투병을 지켜보며 눈물을 다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문객이 떠난 뒤 새언니는 다시 그 서류 가방 쪽으로 갔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뭔가를 확인했다. 서류 뭉치였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새언니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다. 오빠가 죽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언니의 손은 너무나 차분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례식장 근처 모텔에 묵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새언니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발인식이 시작됐다. 오빠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다. 조카 지민이가 영정 사진을 들고 나와 새언니가 그 뒤를 따랐다. 화장터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손을 내밀어 지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모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오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새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화장이 끝난 뒤 우리는 오빠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은 조용했다. 나는 유골함을 안치하며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빠 편히 쉬어. 이제 아프지 마. 지민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새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유골함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집에 도착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그런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윤정희 고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오호생명보험 담당자 김민수입니다. 고객님 오빠 되시는 고 박도현 씨의 보험금 지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보험금이요? 네. 사망보험금 3억 원이 배우자 이선영 씨의 계좌로 어제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유족 대표로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억 원. 배우자 계좌. 어제 송금.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오빠가 죽은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장례식도 이제 막 끝났다. 그런데 새언니는 벌써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인가? 고객님, 계세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새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그때 새언니가 확인하던 서류 가방 속 서류들. 그것들은 보험 청구 서류였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다. 새언니도 오빠를 2년 동안 간병했다. 그 고통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보험금은 당연히 새언니의 몫이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오빠의 대학 동기인 강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수 씨는 오빠와 50년 지기였다. 오빠가 투병할 때도 자주 병문안을 왔던 분이다. 태수 오빠, 저 정희예요. 아, 정희야. 도현이 장례식 잘 치렀지? 내가 그날 못 가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오빠 혹시 우리 오빠가 생전에 보험 이야기 하신 적 있으세요? 강태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험? 글쎄. 도현이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 자기가 죽으면 선영이가 경제적으로 힘들까봐 보험을 들어뒀다고. 근데 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언니를 걱정했다. 그런데 새언니는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보험사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3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빠가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새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오빠는 자신의 목숨에 보험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희야, 나는 선영이가 걱정이야. 내가 가면 혼자 남잖아. 지민이도 결혼해서 독립했고.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1년 전 일이다. 그때만 해도 오빠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었다. 오빠, 새언니는 강한 분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겠지. 선영이는 강하니까.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단정 짓기엔 이르다. 보험금을 빨리 받은 것만으로 새언니를 의심할 수는 없다. 어쩌면 병원비 때문에 급했을 수도 있다.
2년간의 항암 치료 비용은 만만치 않았으니까.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새언니가 보였던 그 태도가 자꾸 떠올랐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죠?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 사이에서 새언니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항상 그 검은 서류 가방을 향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보험사 담당자의 번호가 있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아까 통화했던 윤정희인데요. 아, 네.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혹시 보험금 청구 서류가 언제 접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인해보니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당일 오전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구비 서류들은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당일. 오전이요? 네. 보통 유족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는데 일주일도 걸리는데 배우자분께서는 사망진단서 외의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매우 신속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빠가 죽은 당일 오전. 새언니는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과 함께 보험사에 접수했다. 오빠의 시신이 아직 따뜻할 때 새언니는 서류를 들고 보험사로 향했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빠의 휴대폰을 꺼냈다. 장례식 때 새언니가 필요 없다며 내게 건넨 것이었다. 고모가 정리해주세요. 저는 차마 못 보겠어요. 새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오빠의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배우자라면 고인의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을까? 나는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오빠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다. 병원 예약 알림, 지인들의 안부 문자, 그리고 새언니와의 대화.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최근 대화는 3개월 전이었다. 오늘 병원비 카드로 긁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알았어. 통장에 있는 거 쓰면 돼. 통장에 얼마나 남았어요? 한 500 정도. 그것밖에 안 돼요. 보험금은요? 보험금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야.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그 대화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새언니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보험금을 물어봤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대학 동기인 김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이는 변호사였다. 우리는 대학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은철아, 미안한데 상담 좀 부탁해도 될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 오빠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 뭐? 정말? 나 몰랐네. 조의금이라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새언니가 이상해. 나는 은철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장례식장에서의 새언니 태도, 사흘 만에 지급된 보험금, 그리고 오빠가 죽기 이틀 전에 준비된 서류. 은철은 내 말을 다 듣고 난 뒤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일단 만나자. 전화로는 어렵겠어. 이틀 뒤 나는 은철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다. 은철은 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일단 마음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다. 은철은 노트에 메모하며 내 말을 들었다. 정희야, 일단 확실히 해두자.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원하냐고. 응. 새언니를 고소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오빠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나는
오빠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언니를 걱정했어. 그런데 새언니는 오빠가 죽기도 전에 보험금 서류를 챙기고 있었어.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내가 지금 가진 건 의심뿐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증거? 응. 새언니가 보험금을 어디에 썼는지, 오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해. 일단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보자. 내가 오빠의 법정 상속인이니까 요청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런데 은철아, 나는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오빠가 남긴 것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어. 오빠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철은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정희야, 내 마음 알아. 그런데 기억해.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져.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되 증거를 모아야 해. 그게 오빠를 위한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상속인 자격으로 거래 내역 열람을 신청했다.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빠, 미안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어. 내가 남긴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날 밤 나는 오빠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장례식 전날 오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정희야, 내가 먼저 갈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혹시 내가 가면 선영을 원망하지 말라.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라. 내가 항상 응원할게. 오빠는 알고 있었던 걸까?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갈게.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게. 나는 이제 막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은행 거래 내역 열람 신청을 한 지 닷새가 지났다. 나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은행 봉투였다. 나는 봉투를 뜯으며 손이 떨렸다. A4 용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오빠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입금, 출금, 잔액.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처음엔 평범했다. 병원비 출금, 생활비 인출, 공과금 자동이체. 오빠가 투병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멈칫했다. 출금 500만 원 이체 이선영. 오빠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다. 500만 원이 새언니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왜일까? 오빠는 왜 새언니에게 500만 원을 보냈을까? 나는 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거래 내역 받았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오빠가 죽기 한 달 전에 새언니한테 500만 원을 이체했어. 이게 뭘까? 은철은 잠시 침묵했다. 정희야, 일단 만나자. 서류 들고 사무실로 와. 나는 서류를 챙겨 은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은철은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다. 500만 원. 한 달 전. 은철은 노트에 메모를 하며 말했다. 정희야, 이건 단순 생활비일 수도 있어. 부부 사이니까. 그럴까? 근데 이상한 건 오빠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는데 5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당시 잔액이 800만 원 정도네. 그러면 남은 돈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병원비 걱정을 했어. 그런데 왜 500만 원을 새언니한테 보냈을까? 은철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째, 새언니가 요청했거나. 둘째, 오빠가 자발적으로 보냈거나. 자발적으로? 응. 어쩌면 오빠가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새언니에게 목돈을 미리 보냈을 수도 있어.
장례비나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사람들을 걱정하는. 은철아, 새언니 통장도 확인할 수 있을까? 은철은 고개를 저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은 내가 상속인이라도 함부로 못 봐. 법적 절차가 필요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빠 명의 재산부터 확인하는 거야. 오빠 명의 재산? 응.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뭐 그런 거. 오빠가 남긴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해. 그래야 새언니가 뭘 가져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구청에 가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해. 법정 상속인이니까 할 수 있어. 며칠 걸릴 거야? 나는 그날 오후 구청을 찾았다. 민원실 창구에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사망진단서 있으세요? 공무원이 물었다. 나는 서류를 건넸다. 처리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조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고모야. 아, 고모. 안녕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다. 지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아버지 생각 많이 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아,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거 알고 있어?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돈이요? 응. 500만 원 정도.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 그거요. 알아요. 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급하게. 무슨 일이었는데?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뭐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고모, 왜 그러세요? 나는 말을 아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민아, 너 혹시 요즘 어머니 자주 봐? 아니요. 장례식 끝나고 한 번 봤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한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과연 그럴까? 지민아, 혹시 시간 되면 고모랑 밥 한번 먹을래? 고모도 내 얼굴 보고 싶고. 네, 좋아요. 내일 괜찮으세요?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고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오빠를 위해서. 다음 날 저녁 나는 지민과 식당에서 만났다. 지민은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민아, 많이 힘들지?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정말 가신 게. 나는 지민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나도 그래. 오빠가 보고 싶어.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다. 지민아, 혹시 아버지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있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그냥 편히 가셨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엄마 잘 모셔라.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새언니를 걱정했다. 지민아, 너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지민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간병하셨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셨고요. 저는 결혼해서 독립한 뒤로는 별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겠구나. 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2년 동안 아버지 간병하시면서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보험금 받으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몫이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민의 눈에는 어머니가 희생자로 보이는 것이다. 2년 동안 남편을 간병한 헌신적인 아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새언니가 오빠가 죽은 당일 오전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보험사로 향했다는 것을, 새언니가 오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보험금을 물어봤다는 것을. 지민아,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니가 요즘 뭐 하시는지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늦게 오시고 아마 혼자 계시면서 많이 슬프신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프다. 과연 그럴까? 지민아, 혹시 어머니 집에 가본 적 있어? 장례 후에? 아니요. 어머니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셔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지민아, 고모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어머니를 믿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다. 과연 새언니는 오빠를 사랑했을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민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진실을 마주할.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지민과 헤어졌다. 지민은 돌아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2주 후면 상속재산 조회 결과가 나온다. 그때 나는 알게 될 것이다. 오빠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새언니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나는 오빠의 사진을 꺼냈다. 5년 전 지민이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영정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다.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지금 새언니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겠어. 내가 남긴 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2주가 지났다. 구청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나는 우편물을 들고 손이 떨렸다. 이 안에 오빠의 마지막 흔적이 들어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 오빠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이었다. 나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1. 예금. 마이너스 5 은행 보통 예금 325만 원. 마이너스 은행 적금 500만 원. 마이너스 합계 825만 원. 2. 부동산. 마이너스 없음. 3. 주식 및 투자. 마이너스 없음. 4. 보험. 마이너스 사망보험금 3억 원 수령인 배우자 이선영 마이너스 지급 완료. 나는 서류를 내려놨다. 이게 전부였다. 오빠가 68년을 살며 남긴 것. 통장 잔액 825만 원. 그리고 새언니가 이미 받아간 보험금 3억 원.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오빠는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려고 애썼다. 2년간의 투병 생활로 모든 저축이 소진됐고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이었다. 그런데 새언니는 3억 원을 받았다. 오빠가 마지막까지 새언니를 위해 남긴 돈.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상속재산 조회 결과 받았어. 뭐가 나왔는데? 통장 잔액 825만 원. 부동산 없음. 보험금 3억 원은 새언니가 이미 받아갔고. 은철은 한숨을 쉬었다. 적게 남았네. 응. 오빠가 2년간 투병하면서 다 쓴 거야. 그런데 은철아, 새언니가 받은 3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건 새언니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새언니와 직접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보험금을 어디에 썼는지, 오빠를 위해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새언니를 만나야 한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새언니의 대답이. 은철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그냥 보험금 어디에 썼어요? 라고 물으면. 이상하잖아. 은철은 잠시 생각했다.
정희야, 일단 오빠를 위한 뭔가를 제안해봐. 예를 들어 납골당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거나 추모비를 세운다거나. 오빠가 도서관 자원봉사 하셨으니까 장학금 같은 것도 좋고. 그렇게 제안하면서 새언니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야. 납골당이요? 응. 지금 오빠가 계신 곳 말이야. 영구 관리되는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그런 제안을 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새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해볼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새언니를 만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 장례식 이후로 새언니는 나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조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고모야. 혹시 요즘 어머니랑 연락되니? 아, 고모.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잘 안 돼요. 왜요? 아니야, 그냥. 고모가 새언니 좀 뵙고 싶어서. 오빠 일로 의논할 게 있거든.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고모,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고모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집 주소 알고 계시죠? 응, 알아. 고마워, 지민아.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새언니의 집 주소를 메모했다. 내일 찾아가야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빠의 사진을 보며 내일 새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때였다. 오빠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오빠의 휴대폰은 아직도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아직 켜져 있었다. 알림은 음성 메시지 저장 서비스였다. 음성 메시지 1개 저장된 -90일 후 자동 삭제. 나는 메시지를 클릭했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건 아마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약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정희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충분히 살았어. 68년. 짧지 않은 삶이었어.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런데 정희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오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선영을 원망하지 말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선영이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사람이기도 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이가 어쩌면 내가 죽은 후에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거야. 나는 그걸 이해해.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는 알고 있었다.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희야,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면 돼. 내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기억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저 상처만 남길 뿐이야. 오빠는 길게 숨을 쉬었다. 나는 선영이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리고 너도 사랑해. 내 소중한 동생.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오빠는 알고 있었다.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새언니를 사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언니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오빠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까? 나는 은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였지만 은철은 전화를 받았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은철아, 오빠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 나는 음성 메시지 내용을 은철에게 들려줬다. 은철은 조용히 들었다. 정희야. 은철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오빠는 내게 선택을 맡긴 거야. 용서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지.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해. 나는 모르겠어. 오빠는 새언니를 사랑했어. 그런데 새언니는 오빠가 죽기도 전에 보험금을 생각했어. 이게 사랑일까? 은철은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사랑은 복잡해.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이기적일 수 있어. 새언니가 오빠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동시에 돈을 원했을 수도 있어. 그 둘이 양립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새언니를 만나봐. 그리고 직접 물어봐.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오빠가 남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오빠를 위해 뭘 할 건지. 그걸 들어보고 그 다음을 결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일 새언니 집에 갈게.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다시 오빠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면 돼. 오빠의 목소리가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옳다고 믿는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복수든 용서든 진실이든.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언니의 집 앞에 섰다. 아파트 15층. 오빠와 새언니가 30년간 살았던 집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 문이 열렸다. 새언니 이선영이 서 있었다. 정희 씨? 새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새언니, 안녕하세요. 오빠 일로 의논할 게 있어서 왔어요. 새언니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세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현관에서 나는 멈칫했다. 신발장 옆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정장 구두. 새 것처럼 깨끗했다. 오빠의 구두가 아니었다. 오빠는 2년간 투병하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마지막 1년은 슬리퍼만 신었다. 저 구두는 누구 것일까?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다. 거실은 깨끗했다. 오빠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사진도 유품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아직 김이 나고 있었다. 앉으세요. 새언니가 서둘러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잔 하나를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새언니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그때 침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 같았다. 나는 침실 쪽을 쳐다봤다. 문이 살짝 닫혀 있었다. 감기 걸리셨어요? 내가 물었다. 새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네. 요즘 환절기라서요. 새언니는 자리에 앉으며 침실 쪽을 힐끔 쳐다봤다.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새언니, 저는 오빠 납골당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납골당이요? 네. 지금 계신 곳이 너무 좁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영구 관리되는 곳으로 옮기고 추모비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도서관 자원봉사 하셨잖아요. 오빠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이라도 만들면. 새언니는 나를 바라봤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빠가 남긴 보험금으로 일부라도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오빠를 위해. 새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보험금은 제 돈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오빠가 남긴 돈이잖아요. 오빠를 위해. 정희 씨. 새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셨어야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새언니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저는 2년 동안 오빠를 간병했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제가 감당했어요. 그 고통을 정희 씨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보험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새언니,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새언니가 일어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봤다. 테이블 위에 아직 커피잔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소파 옆에는 회색 넥타이가 걸쳐져 있었다. 오빠는 검은색 넥타이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새언니는 오빠를 사랑했나요? 새언니는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그 말을 끝으로 새언니는 나를 밀어냈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들. 남자 구두, 2개의 커피잔, 회색 넥타이, 침실에서 들린 기침 소리.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오빠의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을 다시 열었다. 출금 500만 원 이체 이선영. 날짜 사망 1개월 전. 그때 지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급한 일. 과연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나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고모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달 전쯤 어머니가 어디 가신 적 있어?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때요. 어머니가 잠깐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친구분들이랑 힐링 여행 간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힘드시니까 잠깐 쉬고 오시라고 제가 권했어요. 제주도. 친구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고모.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지민아.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위를 쳐다봤다. 15층. 새언니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다.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 새언니가 오빠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오빠가 남긴 돈을 누구와 함께 썼는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오빠를 위해, 그리고 오빠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남자 구두, 2개의 커피잔, 회색 넥타이, 침실에서 들린 기침 소리, 그리고 지민이의 말. 그때 어머니가 제주도 여행 가셨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나는 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새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뭐?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은철에게 설명했다. 은철은 내 말을 다 듣고 난 뒤 한숨을 쉬었다. 정희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은 의심일 뿐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 일단 새언니의 행적을 추적해봐야 해. SNS는 확인해봤어? SNS?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새언니의 SNS를 검색했다. 새언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다. 하지만 비공개 계정이었다. 은철아, 비공개야. 지민이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을 거야. 지민이한테 부탁해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민이를 끌어들이는 게 맞을까?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알겠어. 해볼게. 다음 날 나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고모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고모. 뭔데요? 어머니 SNS 좀 볼 수 있을까? 고모가 친구 신청했는데 수락을 안 하셔서.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고모, 어머니 SNS요? 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도 잘 안 되시니까.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고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집에 가도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고모, 어머니 SNS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몇 분 뒤 지민에게서 사진 여러 장이 왔다. 나는 사진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사진. 새언니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올린 사진이었다. 개식을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 힐링 중.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빠가 죽은 지 일주일. 새언니는 카페에서 힐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인 테이블이었다. 하지만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접시가 2개였다. 개식을 오늘 저녁은 스페셜하게.
날짜는 오빠 사망 후 2주. 세 번째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새언니가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었다. 뒤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게시글 제주도는 언제 와도 좋아 해시태그 힐링여행 해시태그 제주도. 날짜는 오빠 사망 후 3주. 나는 손이 떨렸다. 오빠가 죽은 지 3주 만에 새언니는 제주도에 갔다. 그리고 그 사진 댓글에 낯선 남자의 댓글이 있었다. 같이 가서 좋았어요. 계정 이름은 MINHOK. 나는 그 계정을 클릭했다. 하지만 역시 비공개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만 볼 수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나는 캡처를 저장하고 은철에게 전송했다. 은철아, 이 사람 좀 찾을 수 있을까? 정희야, 이건 사설 탐정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아는 탐정사 있는데 소개해줄까? 응, 부탁해. 이틀 뒤 나는 은철이 소개한 탐정 김현수 씨를 만났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김현수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윤정혜 씨죠? 은철 변호사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김현수 씨에게 새언니의 사진과 SNS 캡처, 그리고 MINHOK 계정 정보를 건넸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새언니와 어떤 관계인지. 김현수 씨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일단 이 남자의 신원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탐정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그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빠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오빠 미안해. 나는 지금 새언니를 조사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어. 새언니가 오빠를 어떻게 대했는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현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정혜 씨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김현수 씨는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다. 이 남자 강민호라고 합니다. 43세, 무역회사 부장입니다. 강민호. 이선영 씨와는 약 1년 전부터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년 전이요? 네. SNS 활동 기록을 역추적해보니 작년 이맘때부터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만난 건 그보다 조금 늦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1년 전, 오빠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리고 김현수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새언니와 강민호가 함께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날짜는 오빠 사망 후 한 달. 이 남자 이선영 씨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에 3-4번은 방문한다고 합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 보세요. 김현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이선영 씨가 오빠분 사망 한 달 전에 받은 500만 원, 그 시기에 강민호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보시면 서류에는 강민호의 SNS 캡처본이 있었다. 세차 계약금 넣었다. 드디어 바꾼다. 날짜는 오빠가 500만 원을 새언니에게 보낸 3일 후였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일치하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의 지인 증언에 따르면 그때 여자친구가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가 새언니에게 보낸 500만 원. 그 돈은 새언니의 남자친구 차 계약금이 됐다. 오빠가 마지막 통장 잔액을 털어서 보낸 돈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현수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보험금 지급 후 강민호 씨가 지인들에게 큰 투자 기회가 생겼다며 투자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와 강민호 씨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하는 모습도 목격됐고요. 투자요? 네.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어렵지만 강민호 씨의 SNS 게시물을 보면 오빠분 사망 후 일주일쯤에 새로운 투자 시작, 앞으로 기대된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가 댓글로 우리 화이팅이라고 달았고요. 1억 원이요?
김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분 사망 후 일주일 만에 처리됐고요. 나는 서류를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보험금 3억 원. 그중 상당 부분이 새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투자됐다. 오빠가 새언니를 위해 남긴 돈이. 윤정혜 씨,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은철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와 나는 한동안 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언니는 오빠가 투병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 오빠가 준 500만 원은 그 남자의 차계약금이 됐다. 보험금은 그 남자와 함께 투자했다. 그리고 오빠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빠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선영을 원망하지 말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나는 눈물이 났다. 오빠 미안해. 나는 원망하고 있어. 나는 복수하고 싶어. 새언니가 오빠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나는 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철은 잠시 침묵했다. 정희야, 일단 만나자.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그날 저녁 나는 은철의 사무실을 찾았다. 은철은 탐정이 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희야, 이 정도면 충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민사소송? 응. 보험금 부당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발은 배우자 사망 전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그럼 새언니가 처벌받을 수 있어? 은철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하지만 보험금 반환 소송은 가능해. 그리고 여론의 압력도 있을 거야. 여론? 이 정도 증거면 언론에서 관심 가질 거야. 남편 투병 중 바람, 보험금으로 남자친구와 투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정희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오빠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빠를 배신했다는 걸 오빠라도 알았으면. 아니, 오빠는 모르는 게 나았을까? 나는 눈물이 났다. 은철은 내 손을 잡았다. 정희야, 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뭐? 오빠가 남긴 음성 메시지 기억해? 선영이가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라고 했잖아. 오빠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새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억울하잖아. 오빠는 알면서도 사랑했는데 새언니는. 정희야. 은철이 내 눈을 바라봤다. 지금 내가 결정해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건지. 둘 다 오빠를 위한 선택일 수 있어.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은철아, 새언니를 한 번 더 만나볼래. 마지막으로. 왜? 직접 물어보고 싶어. 왜 그랬는지. 오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사랑했지만 이기적이었던 건지. 은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새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응. 알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새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언니,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한참 뒤 새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빠의 사진을 봤다. 오빠, 내일 새언니를 만날 거야. 그리고 물어볼 거야. 모든 걸.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새언니의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탐정이 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새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들어오세요.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지난번과 달랐다. 오빠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작은 액자였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새언니가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일이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언니, 저는 오빠를 위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뭘요? 새언니는 오빠를 사랑했나요? 새언니는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하셨잖아요. 이번엔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새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사랑은 병원비 내주지 않아요. 저는 2년 동안 오빠를 간병했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간병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나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새언니,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새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뭘요?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새언니의 SNS 캡처본이었다. 오빠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새언니는 카페에서 힐링 중이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2주 후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드셨고요. 또 다른 사진을 놓았다. 3주 후엔 제주도에 가셨죠. 세 번째 사진을 놓았다. 새언니는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제 SNS를 어떻게? 지민이가 도와줬어요. 제가 부탁했죠. 새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민이가? 제 아들이? 지민이는 아직 몰라요. 제가 그냥 새언니 근황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 사람 강민호 씨죠? 강민호의 프로필 사진과 SNS 캡처본이었다. 새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새언니 제주도 사진에 댓글 달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가서 좋았어요라고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에 펼쳤다. 43세, 무역회사 부장. 새언니와 1년 전부터 만나셨죠. 오빠가 항암 치료받을 때부터요. 새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오빠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새언니한테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새언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건 그 돈 강민호 씨한테 줬죠? 차 계약금으로요. 나는 강민호의 SNS 캡처본을 꺼냈다. 새 차 계약금 넣었다. 드디어 바꾼다. 날짜는 오빠가 500만 원을 보낸 3일 후였다. 그리고 강민호 씨 지인 증언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도와줬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새언니는 고개를 돌렸다. 증거는 더 있어요.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오빠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강민호 씨가 SNS에 새로운 투자 시작. 앞으로 기대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댓글로 우리 화이팅이라고 달았고요. 나는 증권사 목격담 진술서를 꺼냈다. 새언니와 강민호 씨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하는 모습도 목격됐어요. 오빠의 보험금으로 투자하신 거죠?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새언니와 강민호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다. 오빠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사진이에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새언니, 이게 사랑인가요? 오빠를 사랑했다면서 오빠가 투병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빠가 준 돈으로 그 남자 차를 사주고 오빠가 남긴 보험금으로 그 남자와 투자하는 게 사랑인가요? 새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정희 씨는 몰라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가 아플 때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간병하고 혼자 울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결혼해서 독립했고 정희 씨는 가끔 병문안 오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새언니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민호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SNS에서 알게 됐고 가끔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빠를 배신한 거예요? 새언니가 돌아봤다. 배신? 저는 오빠를 끝까지 간병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약 챙기고 밥 먹이고 씻기고. 그게 배신인가요? 새언니는 오빠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사랑했잖아요. 사랑? 새언니가 비웃었다. 저는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오빠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 쉴 구멍이 필요했어요. 그 구멍이 강민호였고요. 네. 그래요. 민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를 끝까지 간병할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500만 원은요? 오빠가 마지막 통장 잔액을 털어서 새언니한테 준 돈이에요. 그 돈을 왜 강민호한테 줬어요? 새언니는 잠시 침묵했다. 민호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빠 돈으로요? 그 돈은 제 거예요. 오빠가 제게 준 거예요. 오빠는 새언니를 위해 준 거예요. 강민호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새언니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정희 씨, 당신은 몰라요. 저는 30년 동안 오빠와 살았어요. 30년 동안 오빠를 위해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미래를 꿈꾼 거예요? 새언니가 돌아봤다. 네, 그래요. 저는 오빠가 죽으면 민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새언니, 오빠는 죽는 순간까지 새언니를 사랑했어요. 새언니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제 인생도 살고 싶었어요.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새언니,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보험금 부당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여론에 알릴 수도 있어요. 새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 전에 새언니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요? 오빠를 위해 뭔가 하세요. 보험금 중 일부라도 오빠 이름으로 의미 있게 쓰세요. 납골당 2장이라도 장학금이라도요. 그럼 저는 조용히 넘어갈게요. 새언니는 나를 바라봤다. 얼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1억 원이요. 오빠 납골당을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고 나머지로 오빠 이름의 장학금을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죠. 새언니는 비웃었다. 1억 원? 미쳤어요? 오빠가 남긴 3억 중 3분의 1이에요. 나머지 2억은 새언니가 가지세요. 납골당 이장 비용과 장학금 설립.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그것도 제 돈인데 왜 제가 내놔야 해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남편 투병 중 바람, 보험금으로 남자친구와 투자. 그럼 새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민이는요? 지민이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결정하세요. 1억 원을 내놓고 조용히 끝낼 건지 아니면 법정과 여론에서 싸울 건지.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아, 그리고 새언니. 나는 돌아봤다. 오빠는 끝까지 새언니를 사랑했어요. 새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줄도 모르고요. 오빠는 행복했을까요?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죽어서요?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은철에게 문자를 보냈다. 증거 다 보여줬어.
3일 기다려볼게. 그 후엔 법적 절차 진행해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밖으로 나가 햇살을 맞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날 저녁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모 어머니가 이상해요. 뭐가? 아까 제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우는 거. 나는 잠시 침묵했다.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어머니 만나셨죠? 응. 만났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지민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걸. 그때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면 돼. 고모 무슨 말이세요? 미안해 지민아. 고모가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오빠의 사진을 봤다. 오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사진 속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3일. 새언니의 선택을 기다릴 3일. 그 3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3일이 지났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새언니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오후 6시. 나는 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새언니한테서 연락 없어. 3일이 지났는데. 그럼 약속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내일 아침 법원에 소장 제출할게. 알겠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새언니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희 씨. 새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은철 변호사 사무실로 갈게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은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은철아, 새언니가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온대.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은철의 사무실에 먼저 도착했다. 은철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주도할게. 너는 옆에서 지켜봐. 응. 10시 정각. 새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초췌해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앉으세요. 은철이 의자를 가리켰다. 새언니는 앉았다. 이선영 씨, 오늘 이 자리는 합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윤정혜 씨의 요구를 들으시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새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윤정혜 씨가 요구하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은철이 서류를 펼쳤다. 이 돈은 고 박도현 씨의 납골당 이장 비용과 고인의 이름으로 설립될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이선영 씨가 가지시면 됩니다.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시면 윤정희 씨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보험금 부당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언론 공개를 포함해서요. 새언니가 입을 열었다. 1억 원. 다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왜죠? 저는 이미 많이 썼어요. 민호와의 투자도 있고 생활비도 쓰고. 지금 제 통장에 남은 건 1억 5천 정도예요. 은철이 서류를 확인했다. 보험금 3억을 받으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절반을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새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이선영 씨. 은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윤정혜 씨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요구하는 겁니다. 1억 원. 이게 마지막 제안입니다. 새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1억 원 드릴게요.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새언니가 말을 이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지민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민호를 만났던 거. 나는 새언니를 바라봤다. 새언니,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민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발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마지막 가족이에요.
지민이까지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새언니, 지민이는 어른이에요. 진실을 알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을게요. 지민이가 물어보면 그때 사실대로 말할게요. 새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정희 씨,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철이 서류를 꺼냈다. 그럼 합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1억 원은 일주일 내로 윤정희 씨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새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합의가 끝났다. 새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새언니, 내가 불렀다. 새언니가 돌아봤다. 오빠는 끝까지 새언니를 사랑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정희야. 은철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오빠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새언니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됐다. 나는 은철과 함께 장학금 설립 절차를 시작했다. 정희야, 1억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납골당 이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 얼마나 드는데? 영구관리 납골당이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해. 그리고 추모비 설치까지 하면 4천만 원 정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제 돈을 더 보탤게요. 뭐? 제가 가진 예금 중에서 5천만 원 더 보탤게요. 그럼 총 1억 5천이 되잖아요. 납골당 이장에 4천, 장학금 기금에 1억 천. 충분하죠? 은철은 나를 바라봤다. 정희야, 내 돈까지 쓸 필요 없어. 아니에요. 오빠를 위한 거예요. 저는 오빠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투병할 때도 가끔 병문안 가는 게 전부였고, 이게 제가 오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은철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1억 1천만 원으로 기금을 만들면 연이자 수익과 후원금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야.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한 달이 지났다. 오빠의 육골을 새로운 납골당으로 모셨다. 영구관리가 되는 곳이었다. 밝고 깨끗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오빠가 좋아했던 풍경이었다. 납골함 앞에는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고박도현 1957-2025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오빠.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는 추모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오빠,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지민이가 옆에 섰다. 고모,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바다도 보이고 햇살도 따뜻하고. 그래. 오빠가 좋아할 거야.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모, 혹시 어머니가 이 비용을 내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일부는 새언니가, 일부는 고모가 냈어. 그렇구나. 지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민이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우리는 납골당을 나왔다. 그리고 다음 주 장학금 개시식이 열렸다. 박도현 장학금. 1억 1천만 원의 기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이었다. 이자 수익으로 매년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장학금이었다. 개시식에는 은철, 지민, 그리고 오빠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새언니는 오지 않았다. 나는 개시식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다. 저는 고 박도현의 여동생 윤정희입니다. 오빠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했죠. 오늘 이 장학금이 설립된 건 오빠의 그런 마음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빠의 사진을 바라봤다. 오빠,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시식이 끝난 후 지민이가 다가왔다. 고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다. 지민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모,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뭘 하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지민아, 왜 그렇게 생각해? 저도 눈치챘어요. 고모가 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로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계속 우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큰 돈을 보내셨잖아요. 뭔가 있었던 거 맞죠? 나는 눈을 감았다. 지민아, 내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간병했어. 2년 동안 혼자서. 알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어. 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사람이요? 응. 남자친구가 있었어. 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부터. 지민은 커피잔을 내려놨다. 그게 사실이에요? 응. 고모가 조사했어. 증거도 있어. 지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모,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살고 싶었던 거야. 사람은 복잡해, 지민아. 사랑과 이기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해요? 아니면 원망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지민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너한테 엄마 잘 모셔라고 했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고모,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빠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정희야,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면 돼. 나는 옳은 길로 갔을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다. 새언니를 파멸시키지 않고 오빠의 이름을 남겼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빠의 이름이 이제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매년 10명의 학생이 오빠의 이름으로 꿈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오빠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오빠, 잘 자요. 편히 쉬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사진 속 오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나는 오빠의 납골 땅을 찾았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이곳을 찾아 국화를 놓고 간다. 오빠, 안녕. 나는 추모비 앞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였다. 오빠가 좋아했던 풍경이었다. 오늘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 10명의 학생들이 오빠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았어. 다들 정말 기뻐하더라. 한 학생은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의 이름이 누군가를 돕고 있어. 오빠가 살아생전 원했던 일이잖아.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던 거 기억해? 그때 오빠가 말했잖아.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바람이 불었다. 국화향이 퍼졌다. 새언니는 요즘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 지민이 말로는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해. 강민호 씨랑은 헤어졌대. 결국 오래가지 못했나 봐. 나는 추모비를 쓰다듬었다. 지민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언니를 찾아간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오빠,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새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타협한 게 맞았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오빠는 끝까지 새언니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나도 새언니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 오빠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일어섰다.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때까지 편히 쉬어. 납골 땅을 나서는데 누군가 들어왔다. 새언니였다. 우리는 멈춰섰다.
새언니는 나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정희 씨. 새언니가 먼저 인사했다. 새언니, 안녕하세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오빠, 뵈러 오셨어요? 네. 오늘이 도현이 생일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다. 맞다. 오늘이 오빠 생일이었다. 고모 함께 들어가실래요? 새언니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추모비 앞으로 갔다. 새언니는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도현아. 새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일 축하해. 68번째 생일이네. 아니, 이제는 세지 말아야 하나. 새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는 당신한테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 당신이 아플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 당신이 나를 위해 남긴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왔어. 새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도현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로. 30년 동안 함께 산 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다만 나는 약했어. 당신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죽는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 나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게 없어졌어. 민호도 떠났고 돈도 거의 없고 지민이도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 나는 혼자야. 새언니가 추모비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진짜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당신을, 당신의 사랑을. 그걸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 새언니는 이 말을 추모비에 기댔다. 도현아, 용서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서툴렀고 이기적이었지만 사랑했어. 나는 눈물이 났다. 새언니의 슬픔이 진심이었다. 뒤늦은, 너무 늦은 후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새언니가 일어섰다. 정희 씨, 장학금. 고마워요. 제가 못한 걸 정희 씨가 해주셨네요. 오빠가 원했던 일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오빠를 위해 뭔가 할 자격이. 나는 새언니를 바라봤다. 새언니, 오빠는 끝까지 새언니를 사랑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사세요. 새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도 행복하세요. 새언니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새언니도 인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약한, 이기적인 인간.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었다. 나는 다시 추모비 앞에 섰다. 오빠, 새언니가 다녀가셨어.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오빠는 용서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나는 그게 오빠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나는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첫 번째 장학생 10명이 모였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했다. 한 여학생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수진입니다. 박도현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세요. 저는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대학 가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 장학금 덕분에 저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눈물이 났다. 오빠. 이게 오빠가 원했던 거야. 누군가의 꿈이 이어지는 것. 전달식이 끝난 후 학생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고모님, 박도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 남학생이 물었다. 오빠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 오빠는 항상 말했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멋진 분이시네요. 응. 정말 멋진 오빠였어. 학생들은 오빠의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의 이름이 살아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학생들의 꿈 속에서.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빠의 음성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정희야,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면 돼. 내가 항상 응원할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 오빠가 있어서. 나는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고 오빠의 사진을 봤다. 사진 속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슬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겨울이 왔다. 나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다. 추모비 앞에는 국화가 놓여 있었다. 새언니가 다녀간 흔적이었다. 나는 그 옆에 내 국화를 놓았다. 오빠, 추워졌지? 여기는 바람이 세니까 따뜻하게 지내. 나는 추모비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오빠를 보내준 것 같아.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오빠 생각하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오빠 사랑해. 그리고 안녕. 나는 일어서서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빠는 이제 편히 쉬고 있었다. 아름다운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오빠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에게, 지민에게, 그리고 오빠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남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것이었다. 오빠를 통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